줄거리를 5가지 장면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차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면 1. 쿠사나기 소령이 어두워진 도시의 빌딩 꼭대기에서 번지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딩 안에 있는 한 사무실을 도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무실에는 2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아저씨랑 젊은이가 막 대화를 하고 있고 무장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찰이 투입됩니다. 공안 육가에서 투입한 거예요. 총격전이 잠깐 있고 공안 육가의 책임자였던 나카무라가 나이 든 아저씨랑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상에 있었던 쿠사나기가 바바림이 되죠. 코트를 딱 벗더니 빌딩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창밖에서 사무실에 있는 나이 든 아저씨를 암살하고 경찰들을 피해서 광학 슈트가 이때 나오죠. 그 투명해진 망토로 변한 다음에 사라지게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라는 생각을 첫 번째 영화를 보면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그냥 나왔나 보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민주화된 가벨 공화국에서 프로젝트 니코 제로이치를 알게 돼요. 얘들도 뭐 정보국이 있겠지. 그래서 요 국가에 이 불법적으로 이제 부도덕한 이거 프로그램을 갖고 있구나. 외교상의 유리를 거기도 위해서. 이제 뭐 테러 방지법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국정원이 있겠죠. 그래서 공안 이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프로그래머를 자국으로 빼내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이 많은 아저씨는 가벨 공화국의 외교관인 거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는 공안 이과의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빼돌리려고 막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걸 알아챈 공안 육가에서 양성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데리고서 거기에 쳐들어간 거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이거 대구하면 안 되는 애야. 라고서 얘기를 해서 저지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벨 공화국 대사가 딱딱 얘기하는 거죠. 외교관 면책특권이다. 그리고 얘는 망명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갈 거고 우리가 너희한테 응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공식적인 채널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안 국가가 이를 받아서 암살한 겁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밖에서 가벨 외교 대표 그쪽을 암살한 거죠? 그렇죠. 암살 빵! 머리 터진 장면 나오잖아. 빵빵! 머리가 터진 다음에 암살한 거죠. 이게 실제 이 내용이고 이때 프로젝트 2051이 2501이 헷갈린다. 일본어로 하세요. 편하면. 니오제로이치. 계속 일본어로 반복해서 들었더니 이게 붙어가지고 프로젝트 니오제로이치가 이때 처음 나와요. 어쨌든 이때까지 공안 국가는 프로젝트 2501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장면 2가 되면 외국인 여성이 머리에 바늘을 꽂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자두뇌가 밖으로 연결되어 분석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해킹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통역사. 그렇죠. 외무성이랑 가벨 공화국의 비밀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인형사의 꼬리가 잡힌 거야. 그래서 통역사를 해킹해서 그 회담 자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를 국가가 알아차리고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추적해봤더니 쓰레기 청소부가 이 통역사를 해킹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차로 이동하면서 공중전화 부스를 통해서 구식의 방법으로 여성 통역가를 계속해서 해킹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라고 꾸민 거죠. 실제로 쓰레기 청소부가 해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청소부는 의사체험을 당한 이 사람도 해킹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혼을 통지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해킹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도 없고 딸도 없고 그냥 독신으로 평생 산 사람인데 자기가 가족이 있다고 믿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청소부를 1차로 추적합니다. 2차 추적 누구였죠? 청소부를 도와줬던 프로그래머입니다. 빨간색 티를 입고 총을 난사하면서 다니는 남자인데 이 장면도 되게 멋있어. 그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투명 망토도 갖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역시 투명 망토 갖고 있잖아. 이 사람 역시 고스트 해킹 당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킹 당했대.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통역가를 해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거를 청소부를 이용해서 해킹하고 있는 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가벨 공화국 난민들의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냥 폐품 이용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체험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의사 그걸 체험. 하게 되면 고스트에 손상이 와요? 네, 손상이 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구가. 새로운 기억을 심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인간성을 주관하는 그 의식을 주관하는 고스트의 손상이 오는 흔적이 거군요. 남는 거예요. 흔적이 남게 돼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정체성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 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켜가지고 김도인이다는 거지. 네, 김도인이다라는 기억을 핵심 기억을 심어주면 최 사장이 김도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의사 체험이라고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복구하는 방법이 없고 만화에서는 이제 2번 정도의 성공 사례가 있으나 추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영화에서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의사 체험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너무 신비하게 나와갖고 봤을 때 두 번째로 해킹을 할 수는 있잖아요. 기억을 심을 수는 있는데 그 고스트가 손상된 사람한테 그 기억을 다시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간의 인식 과정이랑 정확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손상된 정체성이나 기억을 심어주면 그 기억이 원기억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정보들과 계속 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 심으면 미친 듯이 수천 수조 개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다 색출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리셋시켜놔야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충격받았었던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를 지우기 위해서 네. 딱 다른 기억은 다 가지고 있고 그 부분만 예리하게 도려내지 못하고 네네. 그 부분 전체를 아예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기도 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뭐 5살까지 기억을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보통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툴을 잡고 나서 바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사나기한테 의사 체험도 꿈도 존재하는 정보는 전부 현실이고 그리고 환상인 거야. 어느 쪽이 됐든 한 인간이 일생 동안 접하는 정보 따위는 매우 사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장면이 이제 그 공각기동대 이 팀이 활약을 하는 거죠. 멋있어. 액션씬을 막 보여주면서 해킹하는 일종의 해커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그냥 뭡니까? 쩌리야 쩌리. 인형이었어. 인형이었던 거죠. 딴 사람한테 조작당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그 헬기에서 하얀색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리는 장면이 있어. 기억나십니까? 네네.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저도 궁금한 게 그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거 다시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영화 혹시 다른 TV 프로그램이랑 연결된 어떤 내용이 있나, 배경 지식이 있는 내용인가 싶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공안 국가의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해. 인형산 줄 알고서 온 거야. 인형사다라고 해가지고 온 건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무전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쪽 인형사는 뭐 잘 잡혀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책임자가 아라마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형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형사가 아니라 그의 꼭두각시라는 거를 이제 알았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 내용은 아닙니다. 인형사가 아니고 인형이다. 인형이다. 그러니까 범인을 다른 범인으로 오해해서 타겟을 잘못 잡아서 엄한 데 가서 그 조사하고 있었던 거네요. 쓰레기 청소부나 네네. 아까 전에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장면 3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사실 이래 뭘 보는 건지 잘 몰라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장면 3 넘어갈게요. 5개 중에 3번째입니다. 쿠사나기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내용인데 난 이 장면도 너무 좋아. 2가지로 나눠요. 쿠사나기가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는 스쿠버 다이빙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홍콩 거리를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2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특히 이제 홍콩 거리 씬이 너무 멋있는데 먼저 스쿠버 다이빙을 쿠사나기가 하고 있죠. 근데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계 몸이니까 그냥 바로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쿠사나기가 바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기 위한 부품이 결코 적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자신이기 위해서는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이 필요하다.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얼굴과 목소리, 눈 뜰 때 응시하는 손, 어렸을 때의 기억, 미래의 예감. 그것만이 아니다. 내 전자두뇌가 액세스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와 네트의 넓이. 그것들 전부가 내 일부이고 나라는 의식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어느 한계로 계속 제약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하고는 좀 다른 거야. 개별적인 그런 기억뿐만이 아니라 얘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다. 개체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사나기랑 바트한테 갑자기 무선으로 이런 음성이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서로 놀래. 야, 이거 네가 말한 거야? 라고 놀라는데 맨 마지막에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홍콩 거리가 나오죠. 야, 이 홍콩 거리 장면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정교한 영상 그리고 신비한 음악 어우러져가지고 명장면을 연출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걸 고등학교 때 보고도 충격 먹었어. 그 빛에 대한 처리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비가 막 오고 그다음에 네온 사인들이 막 보이고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이런 빛 처리를 했지? 그때 굉장히 충격 먹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논쟁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쿠사나기가 홍콩의 그 거리를 유람선 타고 가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두 번 봐요. 첫 번째는 건너편 건물, 창가, 카페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옷은 다른 옷 입고 있어. 두 번째로 또 자기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해석에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쿠사나기가 대량 생산된 로봇이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1, 마크 2. 그렇습니다. 장면 4. 장면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절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약간 네. 얘기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청소부랑 예. 그 해커들은 사실은 인형사가 조작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형들이죠, 인형. 네, 인형들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인형사가 조작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영화 내내 계속 인형사가 조작한 것처럼 나오잖아.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2501하고 그거에서 자의식을 깨친 존재로서의 인형사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프로젝트 2501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그건 공적인 영역이고, 그렇지. 그 사생활이 인형사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의식을 인형사라는 걸로 코드 네임을 붙인 거야. 자의식이 이건 내 생각이야, 사실은. 분리해야 된다는 건. 네. 왜냐면 인형사가 이걸 테러를 할 필요가 없어. 이 테러가 필요한 거는 외무성인 거고. 그렇죠. 그렇지. 장면 4. 벌거벗은 여성이 아니죠. 여성형 사이버 바디. 기계죠. 완전 기계야, 얘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트럭에 부딪힙니다. 그 후에 공안 국가가 이를 수거해오죠. 실제 내용은 이겁니다. 메가텍 바디사라는 회사가 있대. 그러니까 사이버 바디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비밀 그 생산 라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요청하면 이제 생산하는 건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메가텍 바디사에서 생산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멋대로 사이버 바디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꽝꽝꽝 해서 바디를 하나 만듭니다. 담당 직원이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현장이 막 도착합니다. 뭐야, 왜 혼자 움직이고 있어? 도착했더니 만들어진 사이버 바디가 이미 도주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공안 국가가 담당해서 이 사이버 바디를 출격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소식이 온 거야. 빨개 벗은 여자가 사고 당했다. 그래서 이걸 수거해 온 거죠. 메가텍 바디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생산된 그 기계 신체를 쓰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 문제가 있어요. 얘 수거해 왔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조사해보고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보조 기억 장치를 해봤더니 고스트 같은 게 있는 거야. 사람들이 논란을 벌입니다. 뭐야, 왜 고스트가 들어있지? 유사 고스트인가? 고스트 뭐 릴리즈인가? 뭐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요. 그런데 쿠사나기는 이 고스트에 자꾸 끌려. 자기와 뭔가 닮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이걸 다이브라고 하는데 접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이 고스트에 다이브해서 뭔지 확인해 보겠다. 아무도 시키지 말고 내가 할 거다! 하고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공안 육과의 책임자인 나카무라, 그 병뚜껑 안경 갖고 있는 나카무라가 닥터 윌리스라고 하는 키다리 백인과 함께 국가를 급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키다리 백인과 나카무라가 같이 오는데 광학 위장복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요원이 따라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국가 책임자인 아라마키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무장관의 허락을 받았다. 사이버 바디 회수해 갈게. 아라마키는 뭐 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막 거부하진 않습니다. 뭐 자기는 모르는 거니까 뭐 수거했으니까 수거한 거지. 그래서 조사를 위해서 분해되고 있었던 사이버 바디 앞에 아라마키와 나카무라가 함께 서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닥터 윌리스가 사이버 바디를 조사하죠. 닥터 윌리스는 누구냐면은 AI 분야의 그 최고 권위자인 미국인이에요. 좀 배경 설명을 하면 프로젝트 2501의 제작자야. 그러니까 공안 이과에서 프로젝트 팀을 짰고 거기에 최고 총책임자가 이제 닥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닥터 윌리스 아래에 프로그래머가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가벨공화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었던 그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윌리스가 그 사이버 바디를 막 조사하다가 확인시켜줍니다. 얘가 인형사다. 확답해 주는 거죠.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뭐 그렇다 이건 이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근데 그다음에 미국인인데 예. 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외교 문제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충성을 다해요. 왜? 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세계관이 다국적인 상황이야. 그런 게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지? 그 초반에 그러잖아. 그렇다고 해서 민족과 국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힘에 느슨한 가까운 거네, 미래. 느슨한 거. 그렇죠. 돈 주니까 와서 한 거지. 그렇겠지. 돈 줬으니까 했겠지. 근데 어쨌든 유과에 있는 총 책임자 나카무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개하겠네. 얘가 바로 인형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미국인인 인형사를 우리가 막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그의 고스트를 이 사이버 바디에 몰아넣은 거야. 그리고 원본인 그 미국인은 암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스트를 회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고스트 회수할 거니까 이거 사이버 바디 줘. 라고 나카무라가 지금 국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지금 들어보니까 거짓말이었던 왜냐면 거야. 고스트의 훼손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이버 바디가 자체 동력을 이용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 남자야. 목소리 나와서. 나는 육체를 가져본 적이 없다. 내 코드명은 프로젝트 니고제로이치. 지금 따라하는 겁니까? 네. 나는 고유한 존재다. 정보의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다. 정치적 만명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잠깐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실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외무성이 외교적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 2502를 기획한 거고 공안 이과에서 이를 제작한 거고 이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가 닥터 윌리스고 그 밑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초반에 망명을 했던 프로그래머다라는 거였죠. 프로젝트 2501이 네트와 연결한 다음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자 버그라고 생각했고 이걸 인형사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던 거죠. 그리고 인형사를 제어하기 위해 공안 육과가 담당해서 이걸 막 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공안 육과가 특수 공격 베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방화벽을 말하는 것 같아. 공격형 방화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막 모는 거야. 인형사를 네트워크 상에서 막 몰아서 네트상의 인형사를 사이버 바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형사가 이렇게 얘기해. 방화벽의 공격을 극복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많은 사이버 바디 중에서 여기 이 몸을 선택해가지고 공안 국가로 온 거는 나의 의지다라고 인형사가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 어려워. 어렵지. 네. 야 이걸 어떻게 이런 만화를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정말 듣고 다시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도 그렇고 보셨던 분도 이 방송 듣고 다시 보시면 정말 놀랍게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해주셨어요. 네. 스포일러는 다 알 것 같아. 스포일러가 이건 필요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봐도 그걸 다 인지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 근데 같아요. 보통 영화가 스포일러는 한 뭐 2, 3분이면 끝나는데 지금 한 시간 45분 반째. 정도, 네, 한 영화 시간째 해석 스포일러를 방송. 하고 있어요. 네. 주겠습니다. 영화 해석 방송. 쉬는 시간도 없고. 인형사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상태죠. 인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망명을 희망한다. 공공으로 밝힌 거야. 육가의 나카무라가 깜짝 놀라죠. 너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네가 무슨 생명체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망명이 안 되네요. 그렇지. 인형사가 재반박합니다. 인간들의 DNA도 자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체라는 것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태어난 결집점과도 같은 것이다. 종으로서의 생명체는 유전자라는 기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개개인을 구분하는 것은 단지 실체 없는 기억일 뿐이다. 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AI가 아니다. 내 코드는 프로젝트 니고제로이치.
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심오한 내용이죠. 이 장면이. 예. 그러니까 인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외면할 최 대장님이 저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비슷한 얘기 많이 했었잖아. 뭐 그렇지 이런 얘기 나중에 의식을 공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허였나요? 거기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이제 거의 자의식이 생기면서 맞아요. 그리고 예.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나아가지.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얘기할 게 점점 막 쏟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의 알아막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이야?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2501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때 인형사가 프로젝트 2501을 말하려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나카무라와 함께 왔었던 광학 위장복 요원들이 실험실을 폭파시킵니다. 빵! 폭파시키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사이버 바디를 납치해 가요. 그러니까 공안 육가가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리고 얘가 공안 국가가 있는 데에서 외무성의 비밀에 대해서 막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같이 몰래 데리고 왔었던 그 위장복을 입은 사람들을 갖고서 납치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정보 보안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빵 터트리고 납치하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국가가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 요원들끼리 막 서로 하는 거죠. 6-1과가 하는 거죠. 장면 5. 이 마지막 장면이 국가 요원들의 추격이 시작되는 거죠. 사이버 바디를 실었던 그 자동차가 침수되어서 방치됐던 구시가지에 버려진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쿠사나기가 먼저 홀로 도착하게 되죠. 진짜 명장면이야. 전차와 싸웠던 장면. 매트릭스에서 또 오마주 하죠. 이 장면. 매트릭스에서 막 총격전하고 돌기둥 막 폭파되고 막 그거 있잖아. 이 장면인데 매트릭스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이 장면이. 왜냐면은 여기서는 쿠사나기의 절박함이 너무 잘 표현돼 있어요.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쿠사나기가 숨어서 이제 총을 막 정비하지. 그러다가 이제 전차가 막 또 막 총을 쏘기도 하고. 그때 쿠사나기가 얼마나 절박할까가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간 과정을 직접 보시고. 근데 좀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피하다니다가 총알이 떨어진 것을 알자 전차 해치로 뛰어갑니다. 팡팡팡팡. 그래서 전차 해치로 딱 뛰어서 해치를 막 열려고 그래. 근데 바보 같은 게 너무 열심히 열어가지고 자기 몸을 부수죠. 네. 난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 왜 절박했냐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버 바디 느낌상 아는 거지. 이 사이버 바디 안에 있는 인형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걸 어거지 쓰다가 이렇게 다친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이버 바디는 전차 안에 있지 않고 전차가 감싸고 있는 자동차 안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전차 그 뚜껑을 열려고 했죠? 저도 볼 때 사이버 바디 거기 인형사가 거기 안에 있어서 전차 뚜껑을 열고서 인형사의 바디를 꺼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장면 보면 그 전차 밑에 조그만 자동차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이버 바디를 꺼내는데 아마 전차 속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야지 뭐 밑에 있는 인형사를 갖고 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너무나 많은 전쟁 영화라든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대전차 총검수를 하려 달려나가는 것도 참 일본스럽고. 그렇네. 약간 그렇네. 그다음에 해치를 열고 하는 것도 뭐 밴드 브라더스 아닌데 그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데서 그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상징적인 장면도 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전차가 총알을 계속 그 쿠사나기를 쫓아다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벽을 계속 빠바바바박 부시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그 생명의 나무 같은 게 있어. 그 어떤 조각품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뽀개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인간이 있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 밑에 있었던 기원들 다 없애는 뭐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사나기가 그래가지고 전차에 잡혀요. 전차가 부서진 쿠사나기의 머리를 잡아서 뽀개려고 하지 머리를. 그때 극적으로 바트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전차를 물리쳐. 이상한 총을 갖고 있죠. 꽝꽝꽝 써가지고 쿠사나기를 극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공안 6과 소속의 전투 헬기가 곧 도착함을 알고 있는 쿠사나기는 지금이 인형사에게 다이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트한테 인형사한테 연결해달라. 지금 다이브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인형사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다이브 미용 하면서 만나게 된 거죠. 인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는데 육과의 공격으로부터 사이버 바디에 들어오긴 했지만 국과에 남기로 한 것은 나의 의지였다. 왜 왔느냐? 국과에서 바로 너를 만나기로 했던 거죠. 쿠사나기 너와 융합하기 위해서 온 거야. 짝사랑이 실현됐습니다. 그렇죠. 숨겨왔던 나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네, 캐롤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거기서도 이런 장면이 첫눈에 서로 반해서 거부할 수 없이 끌리는 두 인간. 그거 보고 싶었는데 요즘 논쟁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나도 보고 싶었는데. 뭐야, 다리 얹지. 아니, 어쨌든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잠깐 껴들자면 그 쿠사나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지금 집착하는 행동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인형사랑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더 뭔가 알고 싶은데. 근데 닥터 윌리스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카무라가 왜 하필이면 국가에 간 거야?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닥터 윌리스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을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 실제로 얘기합니다. 복선을 파네요, 그렇게. 복선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막 정말 애정 라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하게 나오는 게 난 사실 더 마음에 들었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만난 거죠. 왜 쿠사나기와 융합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은 내가 생명체라고 얘기했지만 불완전한 생명체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생명의 시스템인 번식 그리고 죽음의 과정이 나는 없다. 그러니까 너와 융합해서 진정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다.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쿠사나기 같은 경우에는 생식이 가능해요? 몸 전체가 사이보그잖아 지금. 안 되지. 그쵸. 뇌만 남아 있는 거지 어떤 그쵸. 생식 세포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란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고스트끼리의 결합. 아니 그러니까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생식을 얘기했다면서요 방금 전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차원에서의 생식을 얘기하는 거지. 네.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인간이 굳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네. 새로운 차원의 생명체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결합이 필요하냐고 근데 쿠사나기랑.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쿠사나기가 물어봐. 카피하면 되잖아.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그 카피본을 계속 네트에 흘리면 되지. 했더니 그건 똑같다. 그대로 얘기하지. 고피와 고피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뭐예요? 고피와 고피데스. 어쨌든 카피는 그냥 카피일 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양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융합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 정말 방송만 들으시면 헷갈리실 만해요. 그 인간이 정말 자녀를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독특한 정체성끼리 둘이 합치는 거를 원해요, 인형사가. 그러니까 인형사는 구분을 안 하는 거야. 어차피 인간도 똑같지. DNA라는 정보 풀에서부터 등장하는 거니까. 네네.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 네트 안에서의 정보들의 결합체. 근데 왜 하필이면 쿠사나기의 그 정보를 원했을까요? 그 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서 너와 난 닮았다. 서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닮아 있기 때문에 네가 날 알기 전부터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형사가 네트에서 어떤 결집점으로서 자기 자아 정체성이 팍 발현되잖아요. 네. 근데 쿠사나기도 자꾸 뭘 생각하고 있냐면 사이버 바디에 완전 전자화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걸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자기가 남과 다를 거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기반되어 있는 거죠. 본인만 스스로 자각을 못할 뿐. 그러니까 인형사가 봤을 때 얘는 정체성이 있는 완전한 네트에서 탄생한 개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라고 할까? 독자적이니까 둘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낳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볼 때. 인간이 거지 뭐. 그 알고리즘화된 거를 얼굴이나 몸매 보고 끝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만. 그게 좀 그러니까 인간의 일부가 지금 전문화되고 알고리즘화된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는 알고리즘화된 거에 약간 인간 조각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조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융합하자고 얘기합니다. 쿠사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이득 보고 나는 얻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리고 쿠사나기 너도 변화를 겪겠지만 우리 모두 잃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하면서 융합되기 시작해요. 이 장면도 되게 아름다운데 인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약을 버리고 우리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투헬기가 도착하죠. 육과의 전투헬기 세대가 도착해서 인형사를 제1타겟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쿠사나기를 제2타겟으로 제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인 융합.
이 과정에서 세상이 빛으로 바뀌죠. 그 쿠사나기가 막 그 빛을 봐. 그리고 헬기가 천사로 보여요. 그죠? 헬기 날개가 진짜 천사 날개처럼 보이지. 그리고 헬기에서 저격합니다. 빵! 저격해서 1차 타겟이었던 인형사의 머리가 폭발해요. 뻥! 폭발하고 쿠사나기를 타겟으로 제거하려고 할 때 바트가 손으로 막죠, 그걸. 그래가지고 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날아가. 퓨용! 날아가죠. 그래서 바트가 그 머리를 챙겨가지고 쿠사나기를 살립니다. 그 머리도 어차피 기계니까. 그렇지. 네. 예, 목 부분만 남은 거죠. 밑에 떨어져 나간 거죠. 머리가. 그렇죠. 머리만 남은 거야. 쿠사나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머리는 암시장에서 급하게 얻은 소녀의 몸에 이식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트의 집 의자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들지? 정신이 들어요. 이 어린아이의 몸이 상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고 좀 노골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거야. 어린 생명이. 전 그 장면 무서운데 약간 공포 영화의 딱 한 장면처럼 무서웠지. 약간. 무서워요. 어쨌든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집에서 어쨌든 나가려고 하는 쿠사나기한테 바트가 묻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 내 안에 있는 거냐? 이게 묻는 거죠. 쿠사나기가 이렇게 답변해요. 언젠가 바다 위에서 들은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 이제 그 얘기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뭐요, 목사님? 아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답한 거야. 그 녀석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답한 거예요. 뭐냐면 거지, 변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보트 위에 있었던 그 소리 다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이미 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쿠사나기는 바트의 집을 나와서 절벽에 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죠. 자, 어디로 갈까? 네트는 광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은 서로 다른 의식이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어디로 갈까?는 소령이 쿠사나기가 얘기했고 네트는 광대에는 인형사가 말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그 대화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의식이 하나로 융합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혼잣말 한 거야, 네. 그냥. 그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최 사장님이 처음에 스포했던 얘기가 딱딱 들어맞네요. 어떤 거? 예, 그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과 그치. 출산. 짝사랑과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영화다. 그 어떤 모든 역경을 다 해치고 아이를 낳는 걸로 끝난 영화죠.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가족 영화. 그 융합을 시켜가지고 네.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융합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두 개가. 새로운 존재죠. 새로운 존재.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 번식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번식과 진화는 좀 다른 거니까. 본인들의 번식은 뭔가 잃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만약 본인들의 자아는 그대로 있고 융합한 형태로, 그러니까 부모가 그대로 있고 아기를 낳는 거지. 네. 부모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가 됐어, 융합했어. 그러니까 좀 다른 단계로 진화한 느낌이에요, 좀. 근데 정보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남는다는 게 생명에서 중요한 것일까? 일부만 가야 돼요. 근데 정보의 그거는 이 A의 정보와 B의 정보가 전부 다 융합하면 안 되고 A의 일부, B의 일부가 가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생명체에 나타나는 거는 언제나 감수 분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 총량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 독실이 입장은 이거는 출산율 증가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줄었지.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데이터량이 2배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왜 독실이가 얘기하는 생명에 대한 정의는 물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인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정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DNA 풀,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단말기인 거고 DNA 전체 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생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처음 융합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는 그 융합은 그냥 합친 거야, 그냥. 네, 융합한 거는 컨트롤 C에서 남겨놓고 융합한 것끼리 또 붙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놓고 계속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그냥 내 쌍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한 하나가 돼버린다니까. 그게 중요한 이 공각기동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TV 시리즈에서도 이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의 의지가 되려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TV판 제목 이름이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잖아. 그게 뭐냐면은 혼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가 하나가 되면서
인간들의 의식이 점점 하나의 의식으로 그렇지, 하나로 모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그 예전에 제가 봤었던 그 삼삼아이즈 그 네. 만화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나와? 모든 영혼들을 그냥 하나로 합쳐요 그냥. 이게 모든 의기들이 고전적이구나. 하나 안에 그 안에 다 있는 거. 그래서 사실 뭐 그 티베트 쪽을 좋아하시잖아요. 우파니샤드의 핵심적인 내용. 네, 그래서 혹시 이걸 좋아하시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사실 이거 보면서 그 얘기도 나오려고 했는데 버마이려가 생각났어. 근데 사실 그 감독이 그걸 의도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부와 저기서 일부를 융합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어떤 정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베리에이션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넷상에서도 마찬가지의 진화의 과정,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럼 어떤 다른 단계로의 어떤 진화가 되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떤 정보의 진화, 다음 단계로의 진화라기보다는 정보의 통합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구분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인형사랑 쿠사나기가 합칠 때 인형사 쿠사나기의 정보 파일 2개를 그냥 한 파일로 같이 몰아놓은 게 아니고 얘네들이 완전 섞이죠. 그래서 완전 다른 정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일 하나에 얘네들이 갖고 있던 정보의 내용을 2가지 그냥 같이 담아놨다라고 생각하면 결합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융합은 둘의 정보가 섞여서 완전 여기 안에서 또 다른 정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창발성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어쨌든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든지 물어봐. 이거 그러게 하겠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원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내용이 뭐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린아이와 같고 그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예언하는 은사가 뭐 제일 은사고 제일 좋은 은사고 그다음에 뭐 예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 막 이런저런 걸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 너는 좀 나보다 급이 낮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예언 물론 중요한데 사랑이 없으면 예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13장 1절부터 하면은 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언을 좀 까는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냐. 근데 온전하게 미래가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그 과거 거는 버려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거울 보는 그 당시 이제 청동 거울 같은 거라서 이제 잘 안 보였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미래를 보는 건데 예언은 근데 실제로 그때는 미래가 되면 얼굴 보는 것처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지 않냐. 그럼 그때는 장성한 사람처럼 그쵸,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구나. 그걸 갖고 싸우지 마.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구만. 이 만화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애니메이션이랑 이게 정확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된 거죠.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 뭘 토론해야 돼 이걸로.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 얘기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신의 정신을 정확히 컨트롤 C 해가지고 인터넷 공간에 컨트롤 V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고스트 훼손 안 됩니까? 그 얘기하려고. 고스트가 훼손돼요. 뇌의 고스트가 손상된다라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바보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나의 정확한 뇌의 데이터는 정확히 인터넷 공간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위험이 있다. 현실에서의 뇌 손상이 우려된다는 거야. 하실 겁니까? 잠깐만. 나이 들어서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를 바꾸지 않고 내 거를 컨트롤 C를 하는 순간 손상이 가요? 예, 맞아요. 나한테 V를 해야 손상되는 거 아니고? 컨트롤 C 해야 돼. 당연히 안 하지, 그 왜? 아니, 손상이 안 간다고 해도.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내 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인터넷에 업로드 할 거니까. 그러면 현실에 나도 남아있고 인터넷 업로드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에 나는 소거되는 거예요? 컨트롤 C 하는 순간 내 육체적인 뇌가 손상된다고요. 실제 현실에서의 몸이 손상된다고. 없어진다. 네, 없어진다고 해야지. 인터넷 공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몸도 선택 가능합니까? 원빈, 장동건으로도 됩니까 이게? 메가텍사에서 바디를 생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좀 바꾸고 싶어요, 좀.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어? 원빈 사이버 지금 정도면 훌륭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건 거죠. 나의 모든 뇌의 데이터를 인터넷 공간에 무한하잖아, 거기는. 거기에 올릴 수 있는 거야. 더 이상의 늙음이나 고통이나 노화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조니 뎁 나왔던 영화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트랜센더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왜 늙은 다음에 아니냐면은 늙을 것 이거 뭐 그럴까 나중에 봐. 가서.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지금 한다는 거야, 지금.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영화 저희도 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지. 그거는 이제 복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본도 자기가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당연히 이제 모르니까 누가 원본인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 다음에 원본이 죽어요. 예를 들면 그럼 사본만 살아남아. 그럼 사본은 자기가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억이 남겠지만 원본은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당연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본이 인터넷에 남는 거고 나는 죽는 거야. 왜 그 짓을 해? 나의 사본을 남기는 거잖아, 그냥. 근데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게 그 기억과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생기는 남아 거죠. 있는 거 아닙니까? 쟤는 나의 새로운 애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죽음을 경험하잖아, 이제. 손상을 경험할 거잖아.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독실이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독실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구분하는 거야. 그치. 사본과 원본이 다르다. 아무리 물질적인 조건이 동일하다 해도 그거 다른 거다라는 거죠. 정보가 같아도. 뭐가 달라? 그리고 사본도 자기가 원본이라고 알겠지. 죽음의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뇌 상태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잖아. 그 나는 아니죠. 저기 있는 나랑 똑같게 생각하는 나의 도플갱어지. 일단 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도플갱어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걔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괜찮아. 깡쌤한테 일단 답부터 들어본 다음에 토론 한번 해보죠. 이 얘기를 왜 하고 하냐면은 나에 대해서 이 답변을 통해서 지금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가 좀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깡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를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아내도 같이. 아내분 무슨 죄입니까? 네. 그 가정은 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자 가려고. 근데 저는 남으려고요. 저도 독실님이랑 좀 입장이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복제되는 나랑 지금의 여기 있는 나가 다르지 않을까.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타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나를 타자로 인식한다는 거고 정보는 같겠지. 걔는 나라고 생각하겠지. 김도희는? 저도 뭐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하시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덕진한테 물어보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서 붙였어. 인터넷상에다가. 근데 현대 기술이 거의 완벽해서 내 뇌에 있는 어떤 구조나 형식을 정확하게 모방한다라고 해보자는 거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가정해요. 내가 눈 뜨는 건 사본에서 눈 뜨는 걸 수도 있잖아. 의식이 그쪽으로 전달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왜 안 돼요? 물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로 동일하게 옮겨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의식이 발현되는 공간까지도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넷을 얘기하지 않고 내 눈앞에 내 카피본이 나타난다고 할게요. 그리고 걔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성공했다. 나 이쪽으로 옮겨왔네라고 걔는 생각할 거야. 근데 여기서 사유할 수 있는 나는 쟤는 타인인 거야. 타자인 거야. 기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복사본인 거지. 물론 쟤도 나를 복사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원본, 복사본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복사본끼리는 서로를 타자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무엇인가가 복사가 돼도 아무리 정교하게 복사가 돼도 복사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네.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말려들었어. 지금 이게 자아독립성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인데 몇 번 얘기하셨었어요. 이거 갖고 우리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둘만 했나? 근데 독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려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에서 V에서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식,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카피가 되지 않는다면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자아를 상정해야 된다. 아니 나라는 정체성이 카피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쟤도 자기가 원본이라고 느끼고 나도 원본이라고 느끼고 쟤는 성공했네라고 느낄 거고 나도 성공했다 저기 내가 있네라고 인식할 거라고. 근데 저기 내가 있네라는 것 자체가 타자로 느낀다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독실에 대한 얘기. 어떤 얘기요? 이건 저희 정모 때부터 했던 거여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어. 뭔가 명확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이 뭔지 이걸 물어본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물어봅시다. 네가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은 뭡니까? 자아 정체성 일단 나를 인식할 때 타자와 배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선천적으로 자아 정체성이 부여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의식을 통해서 내적 세계를 구성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최 사장님은 이게 자아 정체성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내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났는데 김도인이 눈을 떠서 봤어요. 여기 팟빵에 대한 스튜디오를 봐요. 그럼 이거 감각적 정보란 말이에요. 감각적 정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게 항상 발생해요. 팟빵 스튜디오 있으니까 좋다, 뭐 기분 좋다. 아니면 그 감정적 정보로부터 항상 생각이 발현되거든요.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팟빵 게시판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녹음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십 개, 이루 셀 수 없는 경험들로부터 항상 감각이나 그 감정이나 생각들이 계속 발현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김도인이라는 어떤 신체적인 물질성에 수반돼가지고 같이 합쳐지면 이게 정보가 누적되면 자아 정체성 김도인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거든요. 저는 이게 자아 정체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개인이 경험하는 정보를 통해서 내 것이다라는 어떤 일관된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는 주체자를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 같은 철학자가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돼 있는 일종의 기억의 총체, 네네. 그 총체에서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일정한 패턴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기억과 뇌 구조, 물리적인 구조까지 동일한 새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네. 걔도 나라고 느끼고 도인님 본인도 나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저 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냐는 것 아닌가요? 그 질문이? 그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완전 나랑 똑같은 4번이나 컨트롤 C에서 붙였어요. 컨트롤 V. 근데 둘 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나 감각이 발현됐던 외부 환경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기억들. 네. 그것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하면 동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다르다라고 인식한다라는 얘기는 기억이라는 것이 자아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랑 그 모든 총체적 경험과 그거로부터 발생한 반응이 합쳐져야지 자아가 생긴다고요. 어쨌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하면 똑같이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핵심은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놔도 4번은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지. 걔랑 나랑의 신체는 바뀌었잖아요. 그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네요? 나랑 완전한 동일한 신체 구조를 갖춰서 옆에 한 명을 세워놔도 두 명의 다른 물질적인 신체가 두 명이 있는 거지. 내가 느낄 때는 저 신체는 나랑 일단 분리된 타자로서 신체로 인식이 되잖아요. 도인님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원본이고 4번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나로서의 유일성이란 독자성을 느끼는 거죠. 나랑 완벽하게 똑같은 애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자아 동일성,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최 사장이 항상 강조하는 건 내적 세계. 내적 세계. 네. 아니요. 그건 비물질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내적 세계만 가지고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최 사장님은 내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어떤 의식적 능력만 있으면 정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만 가지고는 정체성을 구별할 수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꿨는데 내 기억이 전혀 없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에서 용병이야. 그래서 꿈에서 막 싸웠어. 등장인물들이 A, B, C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막 A, B, C를 막 죽이고 있어. 왜 A, B, C가 아니라 그리스 용병이라고 나를 느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거 근데 너무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가? 지난번에 저희 정모 방송에 똑같게 가는 거 같아요. 그렇군요. 최 사장님이 그 우주가 영원하다면 반복된다면 반드시 윤회는 물리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없다. 저희랑 막 논박한 게 똑같았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김도인님이나 이런 식의 해석을 일단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 이 공각기동대 영화 속에서의
이 고스트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기억과 긴밀하게 연계가 된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쌤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고스트 인 더 쉘 안에서는 자가의 정체성을 기억 정도로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억이 조작되는 거에 따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그렇지. 하고 주입받기도 하고 기억을 외부로부터 주입받기도 하고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최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 영적인 요소.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걸 상정해야지만 오케이. 사실은 자아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핀트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동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랑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 지금의 상태와 똑같고 기억 상태가 똑같고 실제로 물질까지 똑같은 애가 100억 년 뒤에 나타났어. 100억 년 뒤에 지구에. 그래도 나는 걔가 나랑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생 해왔던 얘기예요. 2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요 얘기만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정리하면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 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도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져왔었는데 두 번째 원래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을 때는 원래 비물리적인 실체가 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산업사에 들어오고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물리적인 요소가 오히려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시작한 거고 그 세계관이 반영이 된 거죠. 이 만화 속에도, 이 애니메이션에도. 근데 이 고스트라는 것을 남겨놓음으로써 근데 좀 애매하죠. 그것도.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곧 단말기화 될 거고 네트워크와 장벽 없이 아니면 시간적 지연 없이 정확하게 인터넷과 연결되는 게 점점 실현될 거야. 실제로 그래왔잖아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 과정이 축소되는 게 기술 발전의 역사였잖아.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거예요. 이거 장려할 만한 일인가요? 간단하게 원 생각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 물질적인 장애 없이 정확하게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 일단 테러 방지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중요해. 없다고 가정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없어. 그건 없어서 방화벽은 있어. 테러 방지법 있으면 끝나지 뭐,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억을 조작하고 심고. 근데 재밌는 건 실제 사람도 기억이 조작돼요. 실제 사람들도 어렸을 때 경험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얼핏 지나가면서 봤던 것들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라고 느껴요. 최 대장님 4살 때 그때 거기 어디 현대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었잖아. 그때 아니요.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가 너 도와줬었는데 그때 기억나? 그러면 기억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60-70% 정도?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옆에서 주입하면 하얀 할아버지 어디 뭐 KFC 할아버지든 뭐 이런 게 기억이 조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거 생각하면 뭐 장려할 만하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인터넷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의식에 대한 신비인데 예를 들면 머릿속에 팍 하고 들면 뭐 다음 네이버 화면이 확 떠. 네. 그럼 그거를 이해하고 다시 수용해서 자기의 의식 구조에서 그거를 체화라고 해야 될까요? 두뇌화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하는 의식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 사장님이 지금 상정한 거는 그 의식 작용까지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프로세스 능력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빠르지만 아무튼 외부 정보를 내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싱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한번 거쳐요? 아니면 안 거쳐요? OS가 있어요. 한번 거쳐야 된다면 단계만 줄어들 뿐이지 나의 존재를 침범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칠 필요 없이 아예 그 로 데이터를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한 번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그 의식이 그 외부 정보를 내 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의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커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빠른 순간에 커피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맥락들에 대해서 너무나 빠른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동시에 종합해가지고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동일한 인터넷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A와 B의 사람이 고유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전 당연히 그게 지금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고 모든 그 정의들을 우리가 전부 다 완벽히 이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커피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의식의 주체가 다르면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덕실님이랑 같은 입장인 게 저희는 어떤 기억이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저희 토론에서도 나왔는데 기억 자체만으로는 정체성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덕실님 말한 것처럼 기억이 왜곡이나 예전에 겪지 않았던 거를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정체성이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한 반응, 감정이나 뭐 기억이나 생각들을 자기라고 여기는 동일시 사고에서 정체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도 그 정보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동일시 사고가 있어서 덕실님이랑 김도희는 구별되는 개체성이 있는 개별적 인간이야라는 게 구별되는 거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냐 공유하지 않고 있냐, 경험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기억이 똑같냐 똑같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체성에서. 인간의 정신이 네트워크와 연결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동일성은 가까이 갖고 있을 테니까. 네네. 근데 아까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됐으니까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지. 구별돼야 되는 게 그 공각기동대에서는 정보를 코드를 꼽아서 네트워크에 자기가 접속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물리적 신체성을 극복하고. 근데 매트릭스에서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만약에 내가 유도 유단자다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다운로드되면 갑자기 내가 유도 유단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정보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유도에 대한 정보 자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유도 유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전체가 너무 익숙한 거야.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에 액세스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교육받느냐. 초등학교 1학년 자료실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자료들만 공유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뇌 속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그게 우리 뇌에 쫙 퍼져서 하나가 돼요? 그게 중요해요. 융합이 되느냐가 문제지.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 마. 매트릭스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도하는 방법을 알려줘 해서 다운로드한 게 그 매뉴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 능력을. 기존의 뇌가 맞아요. 융합이 되는 것까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양, 정보에 대한 양이 동일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깡쌤은 어땠습니까? 그 이제 최 사장님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나 다 거기에 대용량 저수지에 언제든지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을? 그렇죠.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인간의 생활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디스토피아 영화의 최고봉 아닙니까? 디스토피아로 디스토피아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통제되고 조작당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실제로 그렇긴 하지. 실제로 그렇긴 너무 합니다. 위험한 세계예요. 이 쿠사나기라는 소령도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기 기억이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치. 스스로 의심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트가 물어봐. 네 머릿속에 뇌 조각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사람 대우도 받고 있잖아. 그랬더니 쿠사나기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뇌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원래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현대 국가 체계, 중앙 정부 시스템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푸코 같은 학자는 뭐 학교라든가 병원, 뭐 군대, 군대 이런 게 다 사실은 우리 뇌를 장악하기 위한 그렇죠.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최첨단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9년에 있었던 이 세계인데 누구나 엄청난 정보방에 접근 가능하긴 하지만 거꾸로 상대방도 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예, 내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심지어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해킹이라는 통해서 나의 내면 자체가 다 조작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위안부는 자발적인 노예였다. 뭐 이런 정보들을 계속 주입받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더 쉽겠지. 네. 네. 그걸 갖다가 아예 원샷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특정인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조작했을 경우에 더 그렇죠. 쉽게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온갖 언론과 뭐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프로그래머들만 잘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맞춰놓으면 굉장히 쉽게 국민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통치자들의 궁극의 꿈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향을 향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할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길. 아일랜드나 뭐 그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은 어떤 나무 같았잖아요. 천해고원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나무 같은 시스템이라서 또 중앙이 있고 그것이 산발적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였는데 리좀이라는 그 형태가 이제 한총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고 계속해서 다양하게 엮여 있는 상태에서는 우주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중앙이 특정 정보를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드러났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감정을 없애는 약 먹은 거 보였었죠? 그래서 막 총싸움하는 게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지도자는 안 먹잖아요, 그 약을. 맞아요. 그러면 이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먹이는 건데 만약에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도자조차도 같이 먹는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최 사장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모두가 공평해질 수 있다. 그렇지. 어떤 중앙이 존재하지 않고 다들 어떤 얽히고 설켜서 수세미처럼.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의식에 대한 저의 어떤 견해 때문일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중앙 정보, 대량의 정보에 노출되는 걸로는 내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읽고 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체화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대량의 정보를 다운로드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대량의 정보로 인해서 내 지금 뇌의 구조 혹은 나의 의식 구조가 변화해야 돼요. 그럼 그 변화까지 일시에 일어나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빠른 접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말하자면 밥을 앞에 쫙 펼쳐진 것까지는 가능한데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도 가능해. 근데 흡수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 거기까지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내화 시켜가지고 CPU의 속도를 높이면 되잖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하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한 단계 절대 생략할 수 없는 한 단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남을 구분하는 자아의 어떤 바운더리 같아요. 쿠사나기가 보트 위에서 했던 얘기처럼 인터넷 공간에 계속해서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로 계속해서 제약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처럼.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닐 거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지.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의식들이. 두 가지 토론을 잠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건 사실 그 계속해서 궁금한 거니까 물질적으로 복사가 됐을 경우에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자아라는 것도 같이 복사될 수 있는 것인가가 항상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로는 개체로서의 개별자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누구나 장애 없이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나 괜찮은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 사장님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첫 번째 거 있잖아요. 네. 저기 상대방이 이제 나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나랑 모든 과거의 경험과 뇌 구조와 양자역학적인 모습까지 다 동일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쟤는 남이 아니라 나라고 여길 거예요? 아니 나는 반대하죠. 다른 사람인 거야. 나는 비물질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비물질적인 것이 복제가 됐다면요, 만약에? 비물질적인 거니까 복제가 안 되겠지. 그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은 동일한 자아가 아닐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물질적이라는 건 뭐 종교적이거나 뭐 심리적인 뭐 그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전기 신호만으로는 안 된다. 오케이. 공각기동대 얘기 진지하게 한번 빨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각자 짧게 얘기한다면 뭐 마무리하지 뭐 그죠? 지금 할 얘기가 한 2시간은 더 해도 모자라는 영화고 더 하죠, 아쉽죠. 영화 재밌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자아 동일성 문제 그리고 뭐 이런 실제로 초고도 사회의 과학 기술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진짜 혀끝으로 이렇게 살짝 핥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만. 좀 아쉽다. 네. 근데 이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니까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저는 이제 영화를 감상할 때 각자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스타일대로 영화를 해석하는데 영화를 뭐 오랜만에 또 다시 보고 하면서 며칠 전에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제 공포스러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랑 또 겹쳐지면서 이 영화 속 얘기가 우리 지금 현대사회 얘기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조작당하고 있죠. 그렇지. 좋게 얘기하면 사회화죠, 그걸. 예, 뭐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제 학교라든가 부모로부터의 교육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적인 통치 수단에 의해서 사회화를 당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나쁘게 삐딱하게 보는 저 같은 인간들은 이걸 이제 감시와 통제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건데, 이 공각기동다에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혹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는 영화 같았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막 근본적으로 다 깔아뭉개 없애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인형사 있잖아요. 인형사. 약간 매트릭스의 네오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인형사도 사실은 그 시스템 내부에, 프로그램 내부에서 태어난 가장 최첨단 프로그램이었는데, 오히려 오라클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오라클의 느낌도 있죠. 예. 그 내부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내부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거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인 거고. 존재. 예. 그리고 이 사람, 이 쿠사나기와 인형사가 구원되는 방법은 사실은 기존에 자기가 일종의 조작돼 있거나 주입당했던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걸로 탈출구를 찾지 않습니까? 서로 융합함으로써.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 좀 이어서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의 영화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을 계속해서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산만하지 않고 완결된 구조로 귀결되는 영화라는 생각하거든요. 봐도 재밌어. 그래서 영화 전체를 좀 스포가 아니지, 아예 해석 방송 부분 해석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듣고서 방송.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이해가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깡쌤이 이제 테러 방지법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 나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떤 생각했냐면은 차라리 좀 부러웠어, 외무성이. 왜요? 왜냐면은 외무성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은 정보국을 운영해가지고 그래도 하는 건 뭐였냐면은 자국의 이익이었거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국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거야. 진짜 보수. 그런데 테러 방지법은 혹시 정말로 대외적인 게 아니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부럽기도 하고. 국내에 있는 불순 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더 우선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영화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우리가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조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이제 조작이 있죠. 조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조작이 없는 진정한 자아란 뭘까를 생각했어요. 국가가 없는 원시인들이 살아요. 네. 그럼 걔는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가 없냐면 원시인들도 무리를 잃었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원시인 말고 혼자 사는 애들, 뭐 고양이나 호랑이 이런 애들을 생각한다면 걔네들도 자연의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 제약이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못 날잖아, 호랑이는. 날고 싶어도. 보통 날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안 보일 때 날지, 볼 때는 안 날거든요. 그런 거 뒤돌면 바로 안고. 맞아. 그런 걸 보면 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 사회적 룰이라고 하는 그런 조작이 없으려면 암흑 안에서 뇌만 배양을 하는 거예요. 어린 뇌를. 그냥 뇌만 배양해서 이제 우리 정도 뇌가 될 때까지 자라겠죠. 그리고 걔는 어떠한 그 도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입력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뇌야. 근데 제 생각인데, 이제 그걸 상상해보면 참 흥미롭지만 답을 모르는 건데, 전 그 안에선 자아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걔가 내적 세계가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어. 한 번도 외부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던 복잡한 신경망이 그렇죠. 그 내부에 자아가 나타날까? 사실은 자아가 형성되려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네, 그 생각이 입력 들어서. 정보가 있어야 돼, 반드시. 명상하는 상태처럼 돼 있지 않을까? 명상하는 상태는 근데 처음에 지금 덕신이 가정한 것처럼 정보의 입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순수한 상태의
베어 브레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보 입력된 게 있었는데 입력된 정보 자체를 다 소거시키고 남은 다음에 바탕을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라요. 이 얘기는 자세히 차후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부터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만 배양하면 걔는 뭘 하고 있을까? 내적 세계가 있을까? 있겠지만 그게 어떤 형태일까? 그리고 지난번 그 설국열차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너무 오래전에 본 방송이라 그 애니메이션에서 거의 기억이 안 났었다가, 이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싶었는데, 설국열차 때도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나올 말을 다 알아.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최 사장님이랑 좀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했었었고 죽을 만큼 했죠. 첫 번째 정모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없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 된 거야. 의식은 그만큼 신비한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운더리를 우리가 훑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의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저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의식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적 세계에 관심이 있었지. 막 나는 무엇일까? 자아 정체성 자체에 뭔가 의구심이 들고 그런 건 되게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한 6년, 7년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요즘에 책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6년 전에 궁금했었던 거가 풀리지 않았었던 것들인데 지금 확인하면 그때 그 말을 6년, 7년이 지나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하나를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뭔가 오히려 그래서 막 뭐 알아도 끝이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되게 평온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장성하셨군요.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여기서 지더 무비 4회에 걸쳐서 진행했고 다음 주에 할 거는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얘기해가지고 지대무비보다 더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